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500억 원을 걸고 사활을 건 이란 핵물리학 천재가 계약서를 읽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중국이 800억을 내밀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재가 선택한 나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우리는 밥 한 끼에 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백악관 지하 2층 국가안보회의 상황실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4시 17분 NSC 수석 보좌관인 저를 포함해 12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잠옷 위에 양복을 걸치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가 새벽에 긴급 소집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전쟁이 터졌거나 전쟁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거나. 상황실 중앙의 초대형 스크린에는 CNN 속보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박힌 헤드라인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속보. 미국이 500억 원을 제안하며 사활을 걸었던 이란 출신 핵물리학 천재 다리우시 레자이가 대한민국 귀화를 전격 선언. 미국과 중국의 초대형 인재 확보 작전 완전 실패. 상황실 안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12개의 의자 중 제 왼쪽에 앉은 국방부 차관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맞은편에 앉은 CIA 부국장은 두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신음을 흘렸습니다. 상황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28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CIA 과학기술국에서 시작해 백악관 NSC 과학인재전략 수석보좌관까지 전 세계의 천재를 발굴하고 미국으로 데려오고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제 평생의 업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독일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한 이후 80년간 세계 최고의 두뇌는 반드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물리 법칙만큼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깨졌습니다. 그것도 한국이라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기초과학 투자 규모가 미국의 15분의 1에 불과한 그 작은 나라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크린 속 기자회견 영상에서 다리우시 레자이가 전 세계 300명이 넘는 기자들 앞에서 또박또박 내뱉은 한마디. 그 문장이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저는 28년 경력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미국은 제 뇌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가 오늘 밥을 먹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밥을 먹었는지 물어봐 준 나라의 국민이 되겠습니다. 밥이라고요. 500억 원짜리 인재 확보 작전이 밥 한 끼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까? 제 옆에 앉아있던 빅터 하몬드 부보좌관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몬드는 CIA 작전국 출신답게 늘 차갑고 잔인한 눈빛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시퍼렇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17살짜리 애송이가 세계 최강대국의 제안을 발로 찼고 한국 따위를 선택해 당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뒤집으십시오. 저는 하몬드의 분노가 이해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참한 패배의 한가운데 저 자신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 제가 직접 그 천재를 발견하고 제가 직접 500억 원의 계약서를 들고 찾아갔고 제 눈앞에서 그 계약서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지켜봤으니까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건지. 이야기는 3개월 전 스위스 제네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개월 전 스위스 제네바. 매년 열리는 국제영재핵물리 올림피아드 결승전이 유럽 핵입자물리 연구소, 즉 CERN의 대형 강당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47개국에서 선발된 최상위 영재 200여 명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NSC 대표 자격으로 참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래 핵물리학 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정찰 임무였습니다. 결승전 과제는 악마적이었습니다. 차세대 소형 핵융합 반응로의 플라즈마, 안정화 공식을 이론적으로 설계하라는 것이었죠. 세계 최고의 핵물리학자들도 수십 년째 풀지 못한 난제를 고등학생들에게 던진 겁니다. 제한 시간은 5시간. 채점은 정확성과 창의성을 모두 따졌습니다. 참관석에서 내려다보는 경기장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MIT가 추천한 미국 대표 5명의 학생들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중국 대표팀 7명은 조용히 머리를 맞대며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참고 논문을 미친 듯이 뒤적이고 있었죠.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이란 대표석에 혼자 앉아 있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부스스한 머리카락, 볼이 움푹 들어간 마른 체구의 소년은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계산기도 만지지 않고 논문도 펼치지 않은 채 그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칠판에 공식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입술만 미세하게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옆에 앉은 심사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이란 학생은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포기한 겁니까? 심사위원장인 독일의 핵물리학 석학 밀러 박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지켜보십시오.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아직 기본 변수를 정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팀의 에이스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중국 대표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란의 그 마른 소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경기장 안에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소년은 단상 위에 놓인 화이트보드 앞에 서더니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시간 제한 시간 중 겨우 1시간 30분 만에 화이트보드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적분 기호, 텐서 방정식, 양자 보정값들이 춤을 추듯 화이트보드 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커가 보드를 때리는 경쾌한 소리만이 적막한 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분이었습니다. 정확히 10분 만에 소년은 마커를 탁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강당이 문자 그대로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 5명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밀러 박사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플라즈마 안정화 공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합니다. 이건 노벨상 수준의 접근법입니다. 강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각국 참관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듯 터졌고 심사위원들은 화이트보드 앞에 몰려가 소년의 공식을 한 줄 한 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관석에서 몸을 일으켜 화이트보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공식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핵물리학 석사 학위를 가진 저조차 이 소년의 풀이 과정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변수 치환법을 발견한 겁니다. 소년의 이름은 다리우시 레자이, 이란 테헤란 출신, 17세, IQ 198점, 역대 국제핵물리 올림피아드 최연소 만점 기록 보유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8년 경력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천재를 봐왔지만 이 소년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미국의 핵융합 기술을 30년 앞당길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미국에 데려와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코드네임 피닉스, S등급 천재 확인, 즉각 확보 절차 개시 요청. 6시간 만에 회신이 떨어졌습니다. NSC, 인재 확보 특별 예산 500억 원 승인, 전권 위임. 실패는 허용되지 않음. 실패는 허용되지 않음. 그 문장의 밑줄을 긋고 또 그으며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500억 원이면 이란의 연간 과학 예산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MIT 전액 장학금에 미국 최고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자격, 그리고 미국 영주권까지. 어떤 천재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전쟁 중인 이란에서 온 17살짜리 소년이라면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다리우시 레자이를 만나러 향했습니다. 제 28년 경력에서 가장 참혹한 굴욕이 기다리고 있을 줄도 모른 채 CERN 대회 종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제네바 최고급 호텔의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다리우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500억 원 규모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MIT 전액 장학금, 미국 국립핵융합연구소 수석 연구원 자격, 미국 영주권 취득 보장, 그리고 이란에 남아있는 가족의 안전한 제3국 이주까지. 완벽한 패키지였습니다. 라운지 문이 열리고 다리우시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대회장에서 봤던 구겨진 셔츠 그대로였습니다. 마른 몸에 비해 유난히 크고 까만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죠. 소년은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관찰하는 듯한 차분한 눈빛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다리우시, 어제 대회에서 내 풀이를 봤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28년간 이 일을 하면서 내 수준의 천재는 처음 봤다. 저는 가장 부드럽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너는 인류의 자산이야.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세상에 꽃피우려면 세계 최고의 환경이 필요해. 그리고 그 환경은 오직 미국에만 있어. 저는 서류 가방을 열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금박이 찍힌 MIT 로고가 라운지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번쩍였죠. 계약서를 다리우시 앞으로 밀어놓으며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500억 원이야. MIT 전액 장학금에 미국 최고 연구소, 영주권, 그리고 내 가족까지 안전하게 구출해 줄게. 이건 미국이 17살 학생에게 제안한 역대 최대 규모의 패키지야. 넌 그냥 천재적인 그 머리를 미국을 위해 쓰기만 하면 돼. 저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다리우시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감격에 눈물을 흘리든 당장 사인을 하겠다고 덤벼들든 어떤 반응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리우시는 계약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17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침착했습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순간 제 뇌가 정지했습니다.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재즈 음악이 귀에서 멀어지고 천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500억을 관심 없다고, 읽어보지도 않겠다고. 잠깐, 다리우시. 내가 이 제안의 규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면 이란의 연간 과학 예산보다 많아. 내가 평생 연구만 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야.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다리우시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컵이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레이엄 씨,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소년의 입에서 나온 질문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500억 원이면 제 뇌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약 제 IQ가 198이 아니라 98이었다면, 만약 제가 핵물리학을 전혀 모르는 평범한 이란 소년이었다면, 당신은 그래도 저를 구해주겠다고 했을까요? 저희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겠다고 했을까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었으니까요. IQ가 98이었다면 저는 다리우시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겁니다. 이란에서 전쟁통에 죽어가는 수만 명의 평범한 소년 중 한 명일 뿐이었겠죠. 다리우시는 제 침묵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게 당신들의 한계입니다. 당신들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표를 봐요. 저는 인간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500억짜리 자산. 그래서 저는 읽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계약서는 저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매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년의 말이 비수처럼 정확하게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워싱턴의 명령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다리우시, 감상적인 이야기는 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넌 지금 전쟁 중인 이란 국적이야. 여권 하나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알아? 미국이 아니면 내 천재성을 꽃 피울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없어.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시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어깨를 한번 으쓱 보였습니다. 있어요. 한 곳. 저는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국. 삼성이랑 BTS 나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나라? 핵물리학 분야에서 세계 5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그 나라에 세기의 천재가 가겠다고? 다리우시. 한국은 반도체나 만드는 작은 나라야. 내 수준의 핵물리학 연구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아. 그건 천재가 스스로를 무덤에 묻는 행위야. 다리우시는 이미 라운지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레이엄 씨. 한국에는 제 이모부의 아내인 한국인 어머니가 계세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란의 폭격이 떨어졌을 때 미국은 제 머리의 가격을 계산했고 중국은 제 연구 성과를 분석했지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한국인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고 얘야, 밥은 먹었니?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니? 라운지의 문이 닫혔습니다.
소녀는 사라졌고 테이블 위에는 한 번도 펼쳐지지 않은 500억 원짜리 계약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냄새와 함께 제 자존심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밥이라고 500억 원을 이기는 게 고작 밥 한 끼냐고. 그때 제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운지 구석의 어둠 속에서 긴 다리를 꼬고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사내. 빅터 하몬드 NSC 부보좌관이었습니다. CIA 작전국에서 20년간 현장 공작을 지휘했던 그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필요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냉혈한이었습니다. 하몬드는 다리를 풀고 천천히 일어서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회색 눈동자에는 분노도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정교한 계산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네이선. 감상적으로 접근하니까 이 꼴이 나는 거야. 하몬드가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 아이는 자산이야. 자산 7호. 감정이 있는 인간으로 대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지. 하몬드는 계약서를 서류 가방에 도로 집어넣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산 7호가 한국으로 간다고? 좋아. 확보가 안 되면 다른 옵션도 있어. 자산이 적국의 손에 넘어갈 경우의 매뉴얼은 네이선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저는 하몬드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다른 옵션이란 확보 불가능한 자산을 무력화시키는 것. 즉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선택지를 뜻했습니다. 하몬드, 미쳤어. 그건 17살짜리 아이야. 아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몬드는 라운지를 나서며 어깨 너머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미국의 핵융합 기술 30년치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 없어, 네이선. 자산 7호가 한국 땅을 밟기 전에 확보하든가 아니면 내가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어. 라운지의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우시 레자이라는 17살짜리 소녀는 한국행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겠죠. 500억 원의 유혹도 미국의 위협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의 가족에게로 날아가려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다리우시보다 하몬드가 더 무서웠습니다. 하몬드는 반드시 말한 대로 실행하는 인간이었으니까요. 자산 7호를 지켜야 하는 건지, 확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 미친 하몬드의 손에서 지켜줘야 하는 건지. 모든 것이 뒤엉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리우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사람들이 미국의 500억보다, 중국의 800억보다, 그리고 하몬드의 잔혹한 작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무기의 이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오직 한국인들만이 가진 어떤 것이었습니다. 다리우시가 제네바에서 사라진 직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NSC 정보팀이 다리우시의 동선을 역추적하는 데는 채 12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시는 제네바 공항에서 취리히를 경유해 인천 국제공항행 대한항공 직항편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은 이코노미 맨 뒷줄. 티켓 결제자는 한국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최동현이라는 3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정보팀의 보고서를 받아든 저는 미간을 좁히며 인물 관계도를 추적했습니다. 다리우시의 이모 파르자네는 10년 전 한국인 남성 최병호와 결혼하여 대전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파르자네는 시어머니 최영숙 여사, 시동생의 아들 최동현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최동현은 한국의 원자력 관련 공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엔지니어였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500억을 거절한 이유라고? 시어머니와 조카가 사는 대전의 평범한 아파트. 핵물리학 세기의 천재가 MIT의 최첨단 연구소를 마다하고 한국의 지방도시에 있는 60대 할머니에게로 간다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삼성 반도체, 현대 자동차, K-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고 핵물리학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0명. 세계 핵물리학 논문 피인용 지수에서 한국은 20위권 밖이었습니다. 저는 하몬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리우시가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에 이모부의 가족이 있어서 거기로 간 거야. 감정적인 선택이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야. 시간을 주면 돌아올 수도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하몬드에 낮고 차가운 비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을 줘. 네이선, 중국 정보부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 중국 과학원 산하 인재학부팀이 다리우시의 인천 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 중이야.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중국이 채가면 그건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돼. 자산치로의 머릿속에 있는 핵융합 기술이 베이징으로 넘어간다고 상상해봐. 하몬드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다리우시의 머릿속에 있는 플라즈마, 안정화 공식만으로도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패권이자 곧 군사 패권이었습니다. 네이선, 내가 직접 한국에 갈 테니까 당신은 워싱턴에서 대기해. 하몬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하몬드, 내가 간다. 당신이 가면 일을 더 키울 거잖아. 저는 하몬드보다 먼저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무슨 짓을 벌일지 뻔했으니까요. 좋아. 대신 일주일이야. 일주일 안에 자산 치료를 확보 못하면 내가 간다. 내 방식대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천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기내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뒤적이며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기의 천재를 붙잡아 둘 수 있는 역량은 없다. 다리우시는 감정적 충동으로 한국에 갔을 뿐이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결국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길어야 3일이면 끝난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향하는 내내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한국의 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고속도로 한복판에 첨단 전광판들이 줄지어 빛나고 있었고 서울을 벗어나자 산과 산 사이로 길게 뻗은 터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인프라는 나쁘지 않군. 하지만 인프라가 좋다고 천재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전에 도착해 다리우시의 행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받은 내용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다리우시는 최영숙 여사의 집에 도착한 지 단 3일 만에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특별 연구생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즉 카이스트의 핵물리학 연구팀에 소속되어 이미 연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3일 만에 보통 외국인 학생의 특별 입학 절차는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은 3일 만에 모든 행정 절차를 뚫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 거지?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정문 앞에 섰습니다. 대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대학교의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MIT의 찬란한 석조 건물이나 칼텍의 야자수 캠퍼스와 비교하면 카이스트는 투박하고 무채색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캠퍼스는 MIT의 절반 크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세기의 천재를 가르치겠다고? 저는 NSC 신분을 밝히고 카이스트 국제협력처를 통해 물리학과 방문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리우시를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명분이었죠. 물리학과 건물 3층에 있는 핵물리학 연구실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부터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리우시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연구실 한가운데 원형으로 배치된 책상들 위에 노트북과 논문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다리우시를 포함한 7명의 젊은이들이 거대한 화이트보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존 모델의 자기장 세기를 3배로 올리면 플라즈마 불안정이 더 심해져. 자기장이 아니라 토카막 내벽의 재질 자체를 바꿔야 해. 그건 비용이 70배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하다고 안 하면 영원히 불가능해. 일단 이론을 세우고 비용은 나중에 줄이자.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진행되는 토론이었습니다. 다리우시를 위한 배려였겠죠.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토론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연구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미국 국립핵융합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급 박사팀이 다루는 수준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학생들 중 박사 과정은 2명뿐이고 나머지 5명은 석사와 학부생이었습니다. 학부생이 이 수준의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때 연구실 안쪽 문이 열리며 5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연구실 공기가 순간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김태우 카이스트 핵물리학과 교수였습니다. 한국 핵물리학계의 1인자로 불리는 인물이었죠. 그는 화이트보드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리우시의 플라즈마 안정화 모델의 진우가 제안한 내벽 소재 변수를 대입하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 오늘 밤까지 시뮬레이션 돌려봐. 진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옆에 있던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학생이 서진우입니까? 안내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우, 카이스트 물리학과 수석, 한국 핵물리학 올림피아드 역대 최고 점수 보유자. 이미 학부 4학년인데 미국의 여러 대학원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진우를 관찰했습니다. 단정하게 자른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다리우 씨와 대등하게,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다리우 씨보다 더 날카롭게 반박하며 토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리우 씨의 직관적이고 폭발적인 사고방식과 서진우의 정밀하고 체계적인 검증 능력이 부딪히며 화학 작용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의 학생들도 결코 들러리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보완하며 토론의 빈틈을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천재 한 명이 아니라 7명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태우 교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김 교수님, 백악관 NSC의 네이선 그레이엄입니다. 다리우 씨 레자이건으로 왔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연구팀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태우 교수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미국 우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서 박사급 연구원 12명이 6개월째 매달리고 있는 토카막 플라즈마 고온 안정화 프로젝트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핵심 프로젝트였으니까요. 우리 팀이 3주면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우 씨의 직관에 진우의 검증력을 붙이면 가능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사 12명이 6개월간 3천억 원을 들여 못 푸는 문제를 학부생 포함 7명이 3주 만에 풀겠다고 허풍인가 싶어 콧방귀가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교수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적힌 수식들의 흐름을 다시 한번 추적해보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공식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리우 씨의 직관적 도약에 서진우의 정밀한 계산값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경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12명은 각자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7명은 달랐습니다. 한 명의 천재적 직관을 나머지 6명이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보완하고 확장하는 방식. 개인의 합이 아니라 연결의 고비였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내가 아는 연구 방식이 아닌데. 저는 연구실 한쪽 의자에 앉아 3시간 동안 그들의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다리우 씨는 제네바에서 혼자 풀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였을 때 그의 천재성은 날카로운 칼이었지만 이 팀 안에서 그의 천재성은 거대한 엔진이 되어 6명의 연료를 빨아들이며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리우 씨가 한국에 온 것은 감정적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팀에서 다리우 씨는 미국에서보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개인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한다면 한국은 팀으로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자산 7호가 한국 연구팀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 설득으로는 회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하몬드에게서 즉각 전화가 왔습니다. 네이선, 시간이 없어. 내일 서울에서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몬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하몬드보다 먼저 저희 편견을 더 깊게 무너뜨린 것은 카이스트가 아니라 대전의 한 평범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카이스트를 나온 다음 날, 저는 다리우 씨와 단독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다리우 씨는 의외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우리 집에서 만나요. 이모님이 점심을 차려주실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자고?
500억 원의 협상을 식탁에서 하자는 건가. 하지만 어떤 경로로든 다리우 씨와 대화할 기회가 필요했기에 승낙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을 때부터 어디선가 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마늘 냄새와는 다른 향신료가 섞인 이국적이면서도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예상 밖의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한국인 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최영숙 여사였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묶은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어머, 손님 오셨네. 어서 와요. 밥 많이 차려놨으니까 배 터지게 드셔야 해요. 영숙 여사가 통역 앱을 켜놓은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들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며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예의라는 건 알고 있었죠. 거실을 지나 식탁이 있는 방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광경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이 한국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은 이란 전통 스튜 게임의 바대잔이었습니다. 양고기와 가지를 넣어 만드는 이란의 대표 가정식이었죠. 그 옆에는 샤프란 향이 진하게 올라오는 노란 쌀밥 체로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요구르트에 오이와 허브를 넣은 마스트오 키아르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전부 이란 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할랄 규정을 완벽하게 지킨 이란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최영숙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숙 여사는 앞치마에 묻은 강황가루를 털며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우리 다리우 씨가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태원 이슬람 사원 앞에 가서 할랄 인증받은 양고기를 사왔어요. 유튜브에서 이란 요리 검색해서 만들었는데 맛이 좀 이상할 수도 있어. 양양이 한국식으로 좀 세게 했거든.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60대 한국 할머니가 이태원까지 가서 할랄 고기를 사오고 유튜브에서 이란 요리를 찾아 만들었다고. 혈연관계도 아닌 사돈에 불과한 외국인 소년을 위해서. 식탁에 앉자 영숙 여사가 다리우 씨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퍼담으며 말했습니다. 다리우 씨야, 이것도 먹어. 아침에 보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왔던데 또 밤새 공부한 거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밥을 안 먹으면 쓰러져. 천재가 쓰러지면 그냥 환자야. 밥심으로 사는 거야, 이 녀석아. 통역 앱을 통해 영숙 여사의 말을 듣던 다리우 씨가 희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님, 저 요즘 살쪘어요. 한국 온 뒤로 5kg나 쪘다고요. 영숙 여사가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습니다. 5kg? 아직 한참 모자라. 10kg는 더 쪄야 사람 꼴이 돼. 팔뚝이 아직도 젓가락보다 가늘잖아. 오늘 고기 많이 먹어. 한 대접 더 줄까?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가운데가 묘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숙 여사에게 다리우 씨는 IQ 198의 핵물리학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도망쳐온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마른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다리우 씨의 두뇌가 아니라 다리우 씨의 위장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아니라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게임의 바대잔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이란 전통 스튜의 맛은 아니었습니다. 양고기 특유의 향 사이로 한국 된장의 구수한 끝맛이 묘하게 섞여 있었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맛 속에 60대 한국 할머니가 돋보기를 끼고 유튜브 자막을 더듬더듬 읽어가며 꼬박 이틀을 부엌에서 보냈을 시간의 무게가 녹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분위기를 전환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리우 씨,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미국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해. 금액은 더 올릴 수도 있어. 내 가족의 안전도 보장하고. 다리우 씨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레이엄 씨, 당신은 지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밥상에 앉기 전에 당신이 먼저 밥 먹었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없었습니다. 저는 다리우 씨에게 먹었냐고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다리우 씨는 확보해야 할 자산이었지 밥을 챙겨줘야 할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모님은 매일 아침 제 방문을 노크하세요. 아이고 다리우시야. 아침 먹어야지. 밥 안 먹으면 공부 못해. 그리고 밤에는 제 이불을 꼭 덮어주세요. 온돌 바닥이 따뜻하니까 이불을 안 덮어도 되는데 그래도 꼭 덮어주세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다리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레이엄 씨, 500억 원은 제 뇌의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이모님이 매일 아침 저한테 밥 먹으라고 노크하는 그 손의 가격은 얼마예요? 이불을 덮어주는 그 손길의 가격은 얼마로 계산할 수 있어요? 당신들의 500억으로 이걸 살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영숙 여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리우 씨야, 손님한테 딱딱하게 굴지 마. 미국에서 먼 길 오셨는데 사과라도 깎아드려야지. 손님, 사과 좋아하세요? 한국 사과가 세계 최고거든요. 저는 식탁에 앉아 사과를 깎아주는 영숙 여사를 바라보며 28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패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500억 원의 계약서로는 이 식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최동현이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듬직한 체격에 수더분한 인상의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씨, 저희 어머니는 다리우 씨가 천재인지 아닌지 몰라요. 물리학이 뭔지도 잘 모르세요. 그냥 전쟁통에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있는 어린아이가 불쌍해서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식구예요. 식구가 배고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워싱턴에 보고서를 쓰고 있던 저에게 NSC 정보팀의 긴급 보고가 날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열어본 순간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중국 과학원 산하 인재확보 특별팀의 리웨이 박사가 어제 인천에 입국했습니다. 목적지는 대전. 자산 7호와의 접촉 시도 확인.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리웨이 박사는 중국과학원의 핵물리학 부문 총괄이자 중국 정부의 전략과학 인재 확보를 지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한국까지 왔다는 것은 중국도 다리우 씨에게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서둘러 카이스트로 향했습니다. 연구동 앞에 도착했을 때 1층 로비에서 40대 중반의 중국인 남성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리웨이 박사. 그런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문 채 빠른 걸음으로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김태호 교수가 따라 나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 박사님, 다리우 씨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압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리웨이 박사는 돌아서며 이를 갈듯 말했습니다. 김 교수, 당신들 카이스트가 뭘 줄 수 있다고? 우리는 800억 원의 베이징 첨단물리연구소 부소장 직함까지 제안했어. 17살한테 연구소 부소장이라고. 중국 과학원 역사상 최초야. 800억. 미국보다 300억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리웨이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리 박사. 네이선 그레이엄, 미국 NSC입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리웨이 박사는 저를 알아보더니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 NSC, 당신도 당한 거군요. 저는 방금 800억 원짜리 계약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는데 그 소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제가 더 불쌍하게 느껴져요. 가격표가 비쌀수록 인간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리 박사님, 저는 여기 있을게요. 여기에는 제 가격을 묻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리웨이 박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해가 안 돼. 500억도 800억도 거절하는 17살을 붙잡고 있는 게 고작 한국 할머니의 밥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마법이야? 저는 리웨이 박사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미국 500억, 중국 800억. 두 나라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17살짜리 소년에게 연달아 발로 차였다. 세계 1위와 2위 강대국이 동시에 패배한 거야. 그러면 대체 한국이 내놓은 것은 뭐지? 한국의 카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연구소도 아니었습니다. 영주권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카드는 된장이 섞인 이란 스튜 한 그릇,
매일 아침 방문을 노크하는 할머니의 거친 손, 그리고 낯선 이방인에게 밥 먹었냐고 묻는 투박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몬드였습니다. 그리고 하몬드는 이미 서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동에서 야간 연구를 마치고 나온 다리우시와 서진우가 캠퍼스 정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문 앞 도로변에 검은색 대형 SUV 2대가 불을 끈 채 서 있었고 그 사이에 긴 코트를 입은 장신의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빅터 하몬드였습니다. 저는 하몬드보다 30분 먼저 이 상황을 감지하고 택시를 타고 달려왔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도착한 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하몬드가 다리우시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리우시 레자이. 오랜만이야. 아니, 처음 만나지. 나는 빅터 하몬드. NSC 부보좌관이야. 네이선 그레이엄의 상관이라고 보면 돼. 하몬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다리우시의 옆에 서 있던 서진우가 본능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세요? 여기는 카이스트 캠퍼스 앞인데 밤에 이렇게 길을 막으면 곤란합니다. 하몬드가 서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이구나. 이건 너희 수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야. 비켜. 서진우는 영어를 알아들었지만 비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더 펴며 다리우시 앞에 버텨 섰습니다. 하몬드가 코웃음을 치며 다리우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리우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미국은 너에게 500억을 제안했고 중국도 800억을 제안했어. 둘 다 거절했지. 내 선택은 존중해. 하지만 현실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하몬드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켜서 다리우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 부모님이 현재 숨어 계신 이란 남부 지하 대피소의 위성 사진이야. 이 지역 일대에 무장 세력이 접근하고 있어. 물과 식량도 일주일치밖에 안 남았고 한국 정부가 너희 부모님을 구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한국군이 이란에 특수부대를 파견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리우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모님의 위성사진. 그 말은 미국이 다리우시의 부모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잔혹한 협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뛰어갔습니다. 하몬드, 당장 그만둬. 이건 선을 넘는 거야. 하몬드는 저를 돌아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이선, 난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이야. 미국 국방부의 구출 작전 역량은 세계 최고거든. 다리우시가 미국과 협력하면 48시간 안에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실 수 있어. 하지만 한국을 선택하면 한국은 뭘 할 수 있지? 아무것도 못해. 하몬드가 다리우시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다리우시, 한국 할머니의 밥은 따뜻하겠지. 하지만 밥으로는 폭탄을 막을 수 없어. 이모님의 정은 고마운 거야. 하지만 정으로는 부모님을 구출할 수 없어. 현실을 봐, 아이야. 미국만이 널 도울 수 있어. 다리우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소년의 까만 눈동자에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몬드의 말이 비수처럼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 이란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반경은 한반도 주변에 한정되어 있었고 중동에 특수부대를 파견할 권한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이스트 정문 안쪽에서 김태우 교수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최동현이 서 있었습니다. 동현은 뭔가를 직감한 듯 이미 전화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김태우 교수가 하몬드와 다리우시 사이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손 치우시죠. 김태우 교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하몬드는 다리우시의 어깨에서 손을 떼며 비웃었습니다. 한국인 교수님이시군요. 김 교수, 솔직히 말하면 이 아이를 한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벨 물리학상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세기의 천재를 가르치겠다고? 미국에 오면 이 아이는 3년 안에 노벨상 후보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평생 논문이나 쓰다 끝날 거예요. 김태우 교수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분노도 굴욕감도 없었습니다.
대신 28년 학자 인생의 무게가 실린 단단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몬드 씨, 노벨상은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리오 씨에게 개인으로 남으라고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가 세계 최고의 팀의 엔진이 되게 만들 겁니다. 노벨상 하나보다 팀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몬드가 비웃었습니다. 팀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태호 교수 대신 서진우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이기고 있는데요. 저희 팀이 3주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 미국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 6개월치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죠. 하몬드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을 되찾더니 다리오 씨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3일 준다. 3일 안에 연락이 없으면 내가 직접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어. 후회하지 마라 소년. 검은 SUV 2대가 엔진음을 내며 사라진 뒤 캠퍼스 앞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다리오 씨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서진우는 다리오 씨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 내가 우리한테 있잖아. 최동현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가요? 대전 카이스트에서 외국인 연구생이 외국 정부 관계자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본인의 보호를 공식 요청합니다. 김태호 교수는 다리오 씨를 데리고 연구동 안으로 들어가며 저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수를 쓰든 이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 저는 텅 빈 캠퍼스 앞에 홀로 서서 사라져가는 SUV의 빨간 미등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몬드의 3일 시한. 그 안에 다리오 씨를 설득하지 못하면 하몬드는 정말 무슨 짓이든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 내면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태호 교수의 그 단단한 눈빛, 서진우가 이미 이기고 있다고 말했을 때의 담담한 자신감, 최동현이 주저없이 외교부에 전화를 거는 모습. 이 사람들은 미국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씨를 빼앗길까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자산이 아니라 식구를 빼앗길까봐. 그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8년간 저는 천재를 돈으로 샀습니다. 연구비, 장학금, 영주권, 안전보장.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상대는 돈이 아니라 밥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연구소가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만든 이란 스튜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격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라는 전쟁터에서 미국은 싸우는 방법조차 몰랐습니다. 3일. 하몬드가 준시하는 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일이 아니라 3년을 줘도 이 게임에서 미국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3일 뒤에 벌어진 일은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몬드가 준 3일의 시한이 만료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하몬드의 다음 행보를 막을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NSC 정보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자산치로 측이 내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미공개. 전 세계 주요 언론사 300곳 이상의 초청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자회견. 다리오 씨가 전 세계 앞에서 무언가를 선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하몬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몬드, 내일 다리오 씨가 기자회견을 연다.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마. 기자회견장에서 사고가 나면 미국의 체면이 완전히 끝장난다. 하몬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나도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몬드가 기자회견장에 가겠다는 것은 곧 마지막 수를 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저는 기자석 맨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장 안은 이미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 신화통신까지 전 세계 320명이 넘는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사들은 물론이고 유럽과 중동의 매체들까지 총출동한 겁니다. 미국 500억, 중국 800억을 거절한 이란 천재 소년이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 뉴스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언론이 달려올 만한 특종이었습니다.
회의장 앞쪽 단상에는 마이크 6개가 나란히 꽂혀 있었고 그 뒤에는 대한민국 태극기와 카이스트 로고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회의장 뒤쪽 문이 열리더니 긴 코트를 입은 장신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몬드였습니다. 그는 기자석을 가로질러 맨 앞줄에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뭔가가 불룩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아마도 마지막 제안서이거나 아니면 더 끔찍한 무언가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하몬드의 뒤통수를 노려봤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단상 연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김태우 교수가 걸어 나왔고 그 뒤를 다리우시 레자이가 따랐습니다. 다리우시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네바에서 봤던 구겨진 셔츠의 마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볼에 살이 올라 핏기가 돌았고 눈빛은 3개월 전보다 훨씬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최영숙 여사의 밥심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시의 왼쪽에는 서진우가, 오른쪽에는 카이스트 연구팀 동료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얼어붙게 만든 것은 다리우시의 정장 왼쪽 가슴에 달린 작은 배지였습니다. 태극기 배지. 그 조그만 원 안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소용돌이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320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셔터를 터뜨렸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다리우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일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이 17살 소년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어 속에는 3개월간 한국에서 배운 어떤 따뜻한 억양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란에서 태어난 다리우시 레자이입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 앞에서 한 가지 결정을 발표하려 합니다. 회의장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공중에서 멈췄고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다리우시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500억 원 규모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MIT 전액 장학금, 미국 영주권,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 세계 최강대국이 17살짜리 소년에게 내민 역대 최대 규모의 인재 확보 패키지였습니다. 다리우시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직후 중국 정부로부터는 800억 원 규모의 제안이 왔습니다. 베이징 첨단물리연구소 부소장 직함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500억에 800억, 17살 소년에게 쏟아진 천문학적 금액에 기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제안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적 귀화를 공식 신청했음을 발표합니다. 저 다리우시 레자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320명의 기자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고함과 질문이 뒤엉키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하몬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서류 봉투를 꺼내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기자회견이라는 전 세계 생중계의 공개 무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리우시는 하몬드가 손을 쓸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무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소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다리우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딱딱한 발표문이 아니라 가슴에서 올라오는 진심이 섞인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왜 500억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전쟁을 피해 한국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겁먹은 17살이었습니다. 조국은 불타고 있었고 부모님의 생사도 몰랐습니다. 미국은 저에게 500억 원짜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중국은 800억을 내밀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제 뇌가 얼마짜리인지, 제 공식이 몇 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다리우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으며 또박또박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정부 관리도 대학 총장도 아니었습니다. 60대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돈에 불과한 낯선 외국인 소년에게 그 할머니가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리우시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서툴지만 분명한 한국어였습니다. 아이고 얘야. 밥은 먹었니? 배고프지? 이리 와. 밥 먹자.
회의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320명의 기자 중 적지 않은 수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천재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핵물리학이 뭔지도 모르셨어요. 그냥 전쟁에서 도망쳐온 마른 아이가 밥을 못 먹고 있을까봐 걱정하셨던 거예요. 이태원까지 가서 할랄 고기를 사오시고 유튜브에서 이란 요리를 찾아 이틀을 꼬박 세워 제 고향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벽한 이란 맛은 아니었어요. 된장이 섞인 이상한 이란 스튜였습니다. 다리우 씨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된장이 섞인 이상한 스튜가 제 인생에서 먹어본 가장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500억 원으로 살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기자석 맨 뒤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간 단 한 번도 업무 중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제가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리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카이스트라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서진우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진우는 저희 라이벌이었어요. 한국 핵물리학 올림피아드 역대 최고 점수 보유자. 미국 대학원들이 줄을 서서 러브콜을 보내는 천재였습니다. 저와 진우는 경쟁자였어요. 같은 분야에서 서로의 자리를 위협하는 관계였죠. 다리우 씨가 옆에 서 있는 서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진우는 자기가 몇 달을 밤새 모은 연구 데이터를 저한테 통째로 넘겨줬어요. 경쟁자인 제게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리우 씨가 서진우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우리는 한 팀이잖아. 내가 잘해야 우리 팀이 이기는 거야. 혼자 잘해봤자 팀이 지면 소용없어. 다리우 씨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혼자인 천재였습니다. 500억 원짜리 고독한 자산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팀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6개월이 걸릴 연구를 팀으로 3주 만에 해냈습니다. 미국은 개인에게 최고의 가격을 붙여줍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인을 팀으로 연결해서 개인의 한계를 넘게 만들어줍니다. 다리우 씨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국은 제 뇌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중국은 제 연구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가 밥을 먹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추운 날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밤에 무섭지 않은지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제 가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리우 씨가 왼쪽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저는 가격표가 붙은 자산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밥 먹었냐고 물어봐 주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겠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제 새로운 조국입니다. 회의장이 터졌습니다. 320명의 기자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지는 가운데 서진우와 연구팀 동료들이 다리우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김태호 교수는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의 하몬드.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낼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전 세계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17살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는 순간 하몬드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협박도, 어떤 제한도, 어떤 위협도 이 순간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몬드는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저의 옆을 지나칠 때 그가 중얼거린 한마디가 귀에 꽂혔습니다. 밥이라니. 밥 한 끼에 졌다니. 미국이 밥에 졌어. 하몬드의 뒷모습이 회의장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28년간 돈과 권력으로 전 세계의 천재를 사모았던 미국. 인재 전략의 가장 처참한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500억도, 800억도, 영주권도, 위성사진 협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60대 할머니가 끓인 된장 섞인 이란 스튜 한 그릇에 세계 1위와 2위, 강대국이 동시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저는 회의장 밖 복도에서 다리우 씨와 마주쳤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눈가가 불었지만 표정은 맑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레이엄 씨,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천재는 돈을 따라가지 않아요. 천재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를 하는 그 짧은 순간 소년의 손바닥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3개월 전 제네바에서 만났을 때 이 아이의 손은 차갑고 말라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살이 오르고 온기가 도는 건강한 손이었습니다. 한국의 밥이 만들어낸 체온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NSC에 제출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산치료 확보 작전 실패 보고서. 부제. 미국은 왜 졌는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28년 경력에서 처음 쓰는 실패 보고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보고서의 핵심 분석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의 인재 확보 전략은 80년간 같은 공식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환경, 더 강력한 안전 보장. 이 공식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 폰 브라운, 엔리코 페르미. 전쟁을 피해 미국에 온 천재들은 예외 없이 미국의 자본과 자유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식이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시 레자이는 이 공식의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공식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우리는 천재의 뇌를 샀지만 천재의 마음을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전략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단순했습니다. 밥을 해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아침마다 방문을 노크하며 밥 먹었냐고 묻는 것. 그것이 500억을 이겼습니다. 800억을 이겼습니다. 세계 1위와 2위 강대국을 동시에 이겼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3개월간의 장면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네바에서 500억 계약서를 읽지도 않고 돌려보낸 소년.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7명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던 모습. 식탁 위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된장 섞인 이란 스튜. 매일 아침 방문을 노크하는 최영숙 여사의 거친 손. 자기 데이터를 경쟁자에게 통째로 넘겨준 서진우의 담담한 얼굴. 하몬드의 협박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던 김태호 교수의 단단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장에서 태극기 배지를 꼭 쥐며 외쳤던 다리우 씨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미국은 제 뇌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밥을 먹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28년간 천재를 돈으로 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밥에 졌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이불에 졌습니다. 영주권이 아니라 매일 아침 노크하는 주름진 손에 졌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베푼에 1도 안 되는 땅덩이. 핵무기도 없고 항공모함도 없고 노벨 물리학상도 없는 나라. 하지만 그 작은 나라에는 미국이 80년간 만들어 온 그 어떤 인재 확보 시스템으로도 이길 수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밥 먹었니? 이 네 글자. 이것이 500억을 이긴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뒤 저는 보고서를 NSC에 제출하며 한 가지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인재 확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NSC 회의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재를 미국으로 데려올 때 밥 먹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전쟁과 가난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공식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들에게 돈을 내밀 겁니다. 중국은 더 많은 돈을 내밀겠죠. 하지만 한국은 밥 한 끼를 내밀 겁니다. 그리고 또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천재도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곳으로 가니까요. 다리우시 레자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카이스트 연구팀과 함께 세계가 주목하는 핵융합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리우시의 귀화 신청을 역대 최단 기간인 2개월 만에 승인했습니다. 최영숙 여사는 여전히 매일 아침 다리우시의 방문을 노크합니다. 그리고 다리우시는 한국의 연구팀과 함께 미국이 10년간 풀지 못한 플라즈마 안정화 이론의 완성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백악관 보좌관이 직접 밝힌 500억의 패배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밥 한 끼가 세계 최강대국의 돈다발을 이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밥심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